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추와 같다. 우리의 삶 전체는 욕망에서 비롯된 결핍의 연속이다. 욕망의 본질을 직시하라. 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하며, 무료하면 자극을 찾는다. 이 욕망은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는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문제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발견한다는 점이다.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순간 다른 결핍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다. 우리는 만족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욕망과 충족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본다. 사람들은 돈을 원한다.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명예를 원한다.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의 확인을 반복적으로 원한다. 이 순환은 끝이 없다. 욕망은 본성상 영원히 배고프다. 현대인은 이 욕망의 메커니즘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소진한다. 광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갖고 싶게 만든다. 우리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임을 알았다. 욕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욕망을 욕망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이다.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 나는 의지를 부정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의지는 생명의 본질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지는 작동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의지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욕망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정한 필요인가? 아니면 습관이나 타인의 기대인가? 의지를 관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왜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는가? 이 욕망은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에서 이 관찰을 실천했다.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거부했다. 사람들은 사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그것이 대부분 시간의 낭비임을 알았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려 하지만 나는 지적 자유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의지를 관찰한 결과다. 의지를 관찰하는 과정은 때로 불편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적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현대인은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이것이 자기 상실의 과정이라고 본다. 의지를 관찰하는 것은 자신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다. 멈춰 서서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고독 속에서 가장 명료한 사유를 경험했다.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지만 이 둘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 사회의 기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고독은 선택이다. 나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으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고독은 내면으로 향하는 의식적 태도다. 우리가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삶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나는 고독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사회로부터 도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도피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진정한 사유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듣고 타인에게 반응한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듣는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다. 타인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탐구될 수 있다. 고독은 자기 발견의 공간이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무언가를 소비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다.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나는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조건이라고 믿는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다. 타인의 시선을 떨쳐내라. 나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오래 관찰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것은 자기 상실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외부의 판단일 뿐이며 우리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곧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원하게 된다. 이것은 욕망의 순환과 같은 구조다. 나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확신이라고 본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정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시선을 그토록 신경 쓰는가?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빌려 자신을 정의하려 한다. 이것은 자기 포기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조건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의 평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정신적 독립이다. 현대 사회는 타인의 시선을 더욱 강화한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를 가시화하고 우리는 그 평가에 따라 자신을 조정한다. 좋아요의 숫자, 팔로워의 수, 댓글의 내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킨다. 나는 이것이 정신적 노예 상태라고 본다. 자유로운 존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존재는 자신의 내면에서 가치를 찾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시선을 떨쳐내라. 그것은 당신을 규정할 수 없다. 지성을 갈고 닦아라. 나는 지성이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지성은 의지를 관조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지성을 통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다. 지성은 우리에게 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지성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사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피상적이다. 진정한 사유는 깊이를 요구한다. 하나의 주제를 오래 붙들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하며 그 본질에 도달하려는 노력. 이것이 지성을 기르는 방법이다. 나는 평생 지성을 훈련했다. 나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깊은 사유는 고통스럽다. 우리는 편안한 생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진리는 불편한 곳에 있다. 지성을 기르는 것은 이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지성은 우리에게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본다. 우리는 현상 뒤의 본질을 본다.
우리는 개별적 사건 속의 보편적 법칙을 본다. 이것이 철학적 사유다. 지성은 우리를 무지에서 해방시키고 명료함으로 인도한다. 지성은 또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할 때 그 고통은 조금 덜 고통스럽다.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무의미함에 덜 절망한다. 지성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무의미를 견딜 힘을 준다. 현대인은 지성을 도구로 전락시켰다. 지식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사유는 효율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배우고 지위를 얻기 위해 공부한다. 하지만 지성의 진정한 가치는 그 자체에 있다. 지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삶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한다. 지성을 갈고 닦아라. 그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이다. 지성만이 우리를 의지의 맹목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예술 속에서 잠시 쉬어라. 나는 예술을 의지의 일시적 정지 상태로 이해한다. 우리가 진정한 예술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 예술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하고 세계를 순수하게 관조하게 한다.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해방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이념을 보여준다. 이념은 개별적 사물의 본질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형태다. 우리가 예술을 통해 이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의지의 세계를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조하는 주체가 된다. 나는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다르다. 회화나 조각은 가시적 세계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음악은 의지 자체를 표현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한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다. 음악 속에서 의지는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는 그것을 관조할 수 있다. 예술적 경험은 일시적이다. 우리는 예술 작품 앞에서 잠시 욕망을 잊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들이 중요하다. 예술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욕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순수하게 관조할 수 있다는 것. 예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술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작품 앞에 서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비로소 예술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현대인은 예술을 소비한다. 우리는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한다. 사람들은 유명한 그림을 보기 위해 박물관에 가지만 그 앞에서 진정으로 관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다음 작품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순간적 자유에 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잠시 고통을 잊고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예술 속에서 잠시 쉬어라. 그것은 의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이해하라. 나는 고통이 인간 존재의 필연적 조건이라고 본다. 우리는 욕망하는 한 고통을 경험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으로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권태로 고통받는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우리는 이것을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덜 휘둘린다.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욕망은 의지의 표현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고통은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다. 고통에는 구조가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는다. 또는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곧 그것의 실증을 느끼며 권태로 고통받는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고통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이 구조를 명확히 본다. 사람들은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얻지 못하면 외로움에 고통받는다.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이 변하거나 사라질까 봐 불안에 고통받는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감에 고통받는다. 성공하면 그 성공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공허함에 고통받는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평온을 준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이 왜 오는지 안다. 고통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통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고통받는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의 자도 모두 고통받는다. 고통은 인간 조건의 일부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제거하려 한다. 의학은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고 심리학은 정신적 고통을 제거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제거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는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본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교사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 그것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조금 더 자유로워져라. 연민을 기억하라. 나는 연민이 유일한 진정한 도덕적 동기라고 본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능력이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허상임을 깨닫는다. 모든 존재는 동일한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다. 연민은 지성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직관적 통찰이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느낀다. 이것이 연민의 본질이다. 연민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게 만든다. 연민은 타인과 자신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는 존재다. 우리는 모두 욕망하고 좌절하며 고통받는다. 이 근본적 조건에서 우리는 동일하다. 연민은 이 동일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다. 나는 연민을 통해서만 진정한 도덕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도덕 이론은 이성에 기반한다. 그들은 규칙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그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규칙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며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연민은 다르다. 연민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느낀다. 이 자동성이 연민의 힘이다. 연민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연민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로 이끈다. 하지만 연민은 쉽지 않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며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 이것은 이기심의 결과다.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연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이며 결코 쉽지 않다. 현대 사회는 연민을 약함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경쟁하고 성공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연민은 이 모든 것에 방해가 된다. 연민은 우리를 느리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나는 연민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감정이라고 본다. 연민 없이 우리는 단지 욕망의 기계일 뿐이다. 연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연민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이다. 아포리즘 365 인력은 365일 인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일 하나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사색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책은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순간을 위한 도구다. 책의 구성은 단순하다. 하루에 하나의 주제, 하나의 생각. 우리는 그것을 읽고 곱씹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다.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제시한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바쁘다. 우리는 생각할 여유를 잃었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이 그러한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매일 짧은 시간을 내어 하나의 생각을 곱씹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명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독에 대한 이해, 욕망과 의지의 메커니즘, 타인과의 관계, 고통의 본질.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책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철학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자유는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명료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한 철학의 목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사유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라. 철학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책은 매일 우리와 함께한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우리는 한편의 사유를 마주한다. 이것은 의식이 될 수 있다.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삶은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 의지 속에서 고통과 기쁨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사유하라. 관찰하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명료하게 이해하라. 이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욕망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해와 관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